야, 저 해골놈이 덩실덩실 춤을 춘다. 한밤중 이불을 뒤집어 쓴 최대감이 공포에 떨며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들리는 은밀한 속삭임. 어르신, 줄이 뻑뻑해서 해골이 말을 안 듣습니다요. 씨, 기름칠 좀 더 해라. 오늘 밤 이 집값을 반 토막 내야지. 귀신 잡는 도사? 아니죠. 귀신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김노인의 기막힌 흉가 재테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밤의 불을 밝혀주시겠어요? 그럼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펄펄 끓어오르는 한양시전 한복판. 그 중에서도 가장 시끄럽다는 경매장은 오늘도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 위로 수백 개의 집신이 일으킨 흙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고 쉰내나는 땀 냄새와 시큼한 막걸리 냄새,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내들의 비릿한 탐욕이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든 탁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와글와글 웅성웅성 마치 벌통을 쑤셔놓은 듯한 소음 속에서 경매꾼 사내가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목에 핏대를 잔뜩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자, 조용히 하시오. 다음 물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경매꾼은 침을 튀기며 장내를 휘어잡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 그림이 그려진 족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록 지난달에 일가족 셋이 원인 모를 이유로 의문사하고 밤마다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 곡을 한다는 흉가라 소문이 났으나 보시다시피 기둥 하나는 멀쩡한 기와집이요. 순간 끓어오르던 가마솥 같던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갓은 양반들조차 부채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무슨 귀신 나온 집을 팔아? 오늘 공쳤네, 공쳤어. 거저줘도 안 갔네.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나간다는데 그걸 돈 주고 사? 미쳤어? 구경꾼들은 바닥에 가래침을 퇴퇴 뱉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열광의 도가니였던 경매장은 순식간에 파장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경매꾼의 얼굴이 울상으로 변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석진 자리,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기둥 뒤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쿨럭, 쿨럭, 끙. 마치 폐속 깊은 곳에서 긁어올리는 듯한, 쇠가 녹슨 듯한 거친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옥색인지 회색인지 분간조차 어려운 낡은 도포, 소매 끝은 쥐가 파먹은 듯 실밥이 너덜너덜하게 터져 있어 그의 궁핍한 형편을 짐작게 했습니다. 머리에 쓴 갓은 한쪽 끈이 끊어졌는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 영락없는 괴짜 늙은이의 형색이었습니다. 바로 김노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주름이 자글자글한 손으로 옹이가 잔뜩 박힌 나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짚을 때마다 쿵,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듬성듬성한 하얀 수염을 떨리는 손으로 쓸어내리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래 끓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지. 온양에.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온양이라니. 아무리 흉가라도 기와집 기둥값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죽음이 도사린다는 그 집을 사겠다는 노인의 등장이었습니다. 단상 위의 경매꾼이 당황하여 눈을 껌뻑이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영감님.
아무리 흉가라도 명색이 기와집인데 온양은 너무. 최소한 10냥은 주셔야. 김노인은 흐리멍덩한 눈을 들어 경매꾼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듯한 그 눈빛 속에 기묘한 서늘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쿨러, 에잉 쯧쯧. 터가 썩어서 들어가는 순간 명줄이 반토막 날 집인데 내가 적선하는 셈치고 걷어주겠다는데 말이 많아? 싫으면 말고. 내 목숨값까지 쳐서 온양이면 후한 거지. 김노인은 미련 없다는 듯 지팡이를 도로록 돌려세우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 굽은 등과 초라한 뒷모습이 어찌나 단호해 보이던지 경매꾼은 이 기회를 놓치면 저 흉물을 영영 처리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낙찰. 온양에 저기 계신 김노인장에게 낙찰되었소. 경매꾼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나무망치가 탁자 위를 내리쳤습니다. 쾅! 그 소리가 경매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김노인의 입가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아주 희미하고 매서운 미소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낚아챈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하늘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방금 낙찰받은 흉가의 대문 앞에 선 김노인은 낮에 보여주었던 그 흐리멍덩하고 힘없는 표정을 싹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육중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마당에는 자풀이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고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 때마다 풀잎들이 서로 비벼대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툇마루 밑 어두운 구석에서 푸르스름한 불꽃이 화르륵 솟아올랐습니다. 도깨비불이었습니다. 힉, 도깨비불이다. 저 집엔 진짜 귀신이 있어. 담장 너머로 호기심에 기웃거리던 행인들이 기겁하며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옹이 박힌 지팡이를 짚고 그 푸른 불꽃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며 그의 주름진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태연하게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킁킁. 김노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썩은 달걀 냄새와 함께 코를 찌르는 매캐한 향기. 그것은 원한 맺힌 귀신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물질의 성질을 탐구해온 그의 예민한 후각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인이 섞인 화약 냄새군. 비율이 엉망이야. 불꽃색이 탁하고 연소 시간이 너무 짧아. 김노인은 혀를 찢 찼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곰방대를 꺼내려다 말고 지팡이 손잡이 끝에 달린 작은 돌기를 엄지로 쓸었습니다. 이 흉가는 진짜 귀신이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아니 김노인의 기준에서는 아주 조잡하게 조작된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을 꿰뚫어 볼 듯 쏘아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설계가 너무 뻔해. 아마추어 솜씨야. 감히 내 구역에서 어설픈 기술을 써?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함께 동종업계의 하수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작거리 주막은 점심을 때우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뚝배기 달그락거리는 소리, 국밥 들이키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사람들의 화제는 단연 어제 그 김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네, 어제 그 흉가에서 잤다지? 오늘 아침에 송장으로 실려 나왔을걸? 내기할까? 난 이미 죽었다에 오픈 건다. 저승사자가 벌써 잡아갔을 게야. 쯧쯧, 노망이 나도 유분수지. 시정잡배들이 낄낄거리며 김노인의 생사를 두고 내기를 걸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막의 낡은 나무 문이 삐걱 열리더니 익숙한 옥색 도포 자락이 들어왔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게. 국물 좀 많이 말고. 쿨러. 순간 주막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그것도 너무나 멀쩡한 김노인을 보자 사내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귀신을 보고 놀란 것보다 더한 충격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후루룩 소리내어 말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하얀 수염에 튀고 밥알이 볼에 묻든지 말든지 개걸스럽게 먹는 모양새는 영락없는 굶주린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이, 운 좋은 영감탱이네 하며 다시 자기들끼리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모가 옆 테이블에서 엽전 꾸러미를 쏟아놓고 정산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 둘 서이. 너희. 짤그랑 짤그랑. 국밥 그릇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숟가락질을 하던 김노인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거렸습니다. 엽전끼리 부딪히는 그 미세하고 날카로운 금소금. 남들에게는 그저 돈 세는 소리였지만 김노인에게는 각기 다른 주파수를 가진 정보의 파동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주파날이 튕겨졌습니다. 주모가 한참을 헤매다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이고, 헷갈려라. 이게 50냥인가 60냥인가 다시 세어봐야겠네. 그때 김노인이 국물 그릇을 양손으로 들고 들이켜며 아주 무심하게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57냥 서푼이구먼. 그중 2냥은 가짜고. 네, 뭐라고요? 주모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설마 하며 다시 엽전을 세어보니 기가 막히게도 정확히 57냥 서푼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독 색이 탁한 엽전 2개를 골라 바닥에 던져보니 맑은 소리가 아닌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납으로 만든 위조 엽전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영감님, 이걸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셨소? 주모와 사내들이 경악하여 바라보자 김노인은 다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는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새끼손가락 손톱으로 튕겨냈습니다. 쿨럭, 그냥 소리가 다르지 않나 소리가. 밥감 여기 있소. 그는 엽전 몇 잎을 탁자에 올려두고 유유히 주막을 나갔습니다. 그의 뒤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 영감 보통이 아니야. 그날 밤 김노인의 비밀 처소. 낮에 그 허름하고 둔해 보이는 행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펼쳐진 것은 한양의 상세한 지도가 그려진 전도였습니다. 김노인의 쭈글쭈글하지만 힘있는 손가락이 지도를 훑쳐 내려갔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 점들이 불규칙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 점들을 붓으로 이어보니 거대한 하나의 영역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포위망처럼 좁혀오는 형상? 그 중심에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 하나. 바로 이 구역의 유지, 최대감의 집이었습니다. 이 돼지 같은 놈이 알짜배기 땅 주변의 집들을 흉가 소문내서 헐값에 사들이고 있었구먼. 수법이 아주 고약해. 김노인의 눈매가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붉은색과 황금색 비단옷을 몸에 칭칭 감고 10손가락 가득 굵은 옥반지를 낀 채 거드름을 피우는 최대감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번들거리는 개기름이 흐르고 성질이 급해 툭하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그 작자.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인 척하지만 뒤로는 왈패들을 풀어 멀쩡한 집을 흉가로 조작하는 악질 부동산 투기꾼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붓을 들어 최대감의 집터 위에 아주 커다랗고
진하게 XX표를 쳤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뚫을 듯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재미있겠어. 놈의 위장을 털어버릴 좋은 기회야. 내 은퇴 자금은 저 돼지의 금고에서 나오겠군. 김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처소 뒷문에 달린 비밀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매캐한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영감님, 오셨습니까? 다람쥐처럼 빠릿빠릿한 인상의 청년, 덕칠이 얼굴에 숯검댕을 잔뜩 묻힌 채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든 커다란 보찜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덕칠은 김노인의 충실한 조력자이자 김노인의 설계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손재주 좋은 기술자였습니다. 방안 풍경은 조선시대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거대한 톱니바퀴와 탄성이 좋은 용수철, 그리고 정교하게 깎인 사람 뼈 모양의 나무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품에서 두루마리 도면 하나를 꺼내 덕칠에게 던졌습니다. 덕칠이 날렵하게 도면을 받아 펼쳤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아니라 형체다. 단순한 인형이 아니야. 관절을 꺾어야 해. 관절이요? 어디 봅시다. 우와. 덕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면에는 해골 인형의 관절 마디마디에 도르래와 낚싯줄을 연결하여 원거리에서 조종하면 마치 꼭두각시처럼 가지만 훨씬 더 기괴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복잡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소리보다 눈앞에서 움직이는 공포에 더 약한 법이지. 특히 최대감 같은 겁쟁이들은 말이야. 상상을 초월하는 춤사위를 보여줘야 해. 김노인이 지팡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끼릭하는 소리와 함께 손잡이 뚜껑이 열리며 그 안에서 안경 나사를 조일 때나 쓸 법한 초소형 드라이버가 나왔습니다. 준비해라. 조선 최고의 댄스 가수를 데뷔시킬 테니 무대는 최대감의 안방 천장이다. 며칠 후 최대감 집 근처 부동산 앞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갓을 더욱 삐딱하게 쓰고 일부러 최대감의 하인들이 시장을 보러 지나가는 길목 좋은 평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동네 사람을 붙잡고 동네가 떠나가라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글쎄, 내가 그 흉가에 들어가서 부적 한 장 딱 붙이고 잤더니 꿈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서 금덩이를 한가득 안겨주시더라니까. 그 집이 흉가가 아니라 기가 막힌 명당이었어. 떼돈을 벌었네, 떼돈을. 김노인은 품에서 은전 몇 잎을 꺼내 짤랑거리며 보란듯이 자랑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은전의 광채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이게 다 그 집 기운 덕분이야. 쿨럭쿨럭. 내가 죽을 날이 머지않아 이 돈을 다 쓰고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마침 최대감의 집 대문 앞을 쓸던 하인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하인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김노인의 손에 들린 은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김노인은 곁눈질로 하인이 미끼를 확실히 물었음을 확인하고는 더욱 과장되게 기침을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입소문 마케팅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이 없지만 그 어떤 말보다 빠르게 담장을 넘어 최대감의 안방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다시 김노인이 매입한 흉가. 이제는 본격적인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의외로 단단한 팔 근육을 드러내며 마루 밑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영차, 썩은 나무 판자를 드러내자 그 안에서 최대감 패거리가 설치해둔 조잡한 장치가 드러났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 날개가 돌아가며 기괴한 마찰음을 내도록 만든 일종의 수동식 소음 발생기였습니다.
에잉, 수준하고는. 베어링도 없이 나무끼리 비비니까 소리가 끊기지. 이러니 귀신 소리가 아니라 쥐새끼 갉아먹는 소리 같지. 김노인은 발로 장치를 뻥 차서 부숴버렸습니다. 와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귀신 소리의 정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옆에서 덕칠이 숯 검댕 묻은 손으로 낡은 창호지를 북북 뜯어내며 물었습니다. 영감님, 이거 다 부수면 우리는 뭘로 겁줍니까? 우리는 겁주는 게 아니야. 지금은 이 집을 천하의 명당으로 보이게 만들어야지. 포장지가 예뻐야 내용물이 똥이라도 비싸게 팔리는 법이다. 자, 덕칠아. 저기 썩은 기둥에 오칠부터 다시 해라.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반질반질하게. 김노인의 지시에 따라 흉가는 순식간에 황골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산했던 자풀은 뿌리째 뽑혀나가고 칠흑 같던 벽에는 밝은 회반죽이 발라져 햇살을 받으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났습니다. 썩은 기둥은 오칠을 먹어 고풍스러운 윤기를 뽐냈습니다. 리모델링의 핵심은 보여주기야. 최 대감이 배 아파서 죽을 만큼 예쁘게 꾸며놔. 며칠 뒤 흉가는 더 이상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들어가 살고 싶은 아담하고 정갈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문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귀신 잡는 도사가 털을 눌러 흉가가 명당이 되었다. 거기서 잠만 자도 횡재수가 생긴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영감님, 이 집 저한테 파십시오. 50량 드리리다. 제가 10배로 쳐드리겠소. 무슨 소리? 내가 70량 내겠소. 나한테 파시오. 김노인은 깨끗해진 마루에 앉아 느긋하게 곰방대를 빨며 대문 밖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하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허허, 줄을 서시오, 줄을. 아직 안 팝니다. 내 이 집 기운을 좀 더 받아야겠소. 그 시각 멀리서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최 대감이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비단옷을 입었지만 배가 잔뜩 튀어나와 옷맵시가 엉망인.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부채질을 할 때마다 손가락의 옥반지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저 늙은 거지가 감히 내 나와바리에서 내가 찍어둔 집을. 최 대감은 자신이 헐값에 주워 먹으려던 집을 김노인이 가로채 10배 넘는 값으로 튀겨놓은 꼴을 보자 배가 아파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분노였습니다. 여봐라, 당장 왈패들을 불러라. 저 영감탱이가 제 발로 기어나가게 만들어주마.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밟아놔. 최 대감의 안방에서 장부가 벽에 부딪혀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이 수익률이 이게 뭐야? 그의 고함 소리에 옆에 서 있던 하인이 어깨를 움츠리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최 대감은 하인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 거지한테 질 수 없다. 우리도 더 많은 흉가가 필요해. 아니, 흉가가 없으면 멀쩡한 집도 흉가로 만들어서라도 싸게 사들여. 알겠느냐?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공포를 조장해 시세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그걸 헐값에 매입해 되파는 것. 그것이 최 대감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노인이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공학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였지만 김노인의 집 마당에는 먹구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노인이 덕칠과 함께 마당에서 집수리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이 영감. 우락부락한 덩치들이 몽둥이를 들고 대문을 박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최 대감이 보낸 왈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덕칠이 힘들게 칠해놓은 하얀 담벼락을 진흙 묻은 발로 걷어차고 김노인이 아끼는 난초 화분을 몽둥이로 내려쳐 박살을 냈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흙과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왈패들의 우두머리가 김노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구역집들은 다 최 대감만인 것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끼어들어 썩 꺼져. 김노인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옥색 도포 자락, 벗겨져 흙탕물에 처박힌 갓. 덕칠이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며 달려들려 하자 쓰러진 김노인이 다급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나더라, 덕칠아. 가만히 있거라. 왈패들은 바닥에 쓰러진 김노인을 향해 침을 퇴뱉고 낄낄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흙먼지가 가라앉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노인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흙을 털고 일어나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쿨럭거리는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흙탕물에 젖은 갓을 주워 쓰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옹이 박힌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지팡이 손잡이를 감싸쥐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금소금과 함께 지팡이 끝에서 날카로운 강철 송곳이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서늘한 쇠붙이의 냉기. 김노인의 입가에 잔인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감히 기술자를 건드려 내 놈 집 안방을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그는 덕칠을 돌아보며 나직하게 그러나 뼈에 사무칠 정도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덕칠아, 장비 챙겨라. 오늘 밤 최 대감 집으로 출근한다. 야근이다. 야심한 시각,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최 대감의 거대한 99칸 기와집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기어갔습니다. 갈색 삼배 옷을 입고 등 뒤에 보찜을 맨 덕칠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밤눈 밝은 고양이처럼 기와장을 밟지 않고 석갈의 위만 골라 디디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기와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완벽한 잠입이었습니다. 담벼락방, 짙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김노인은 대나무 통으로 만든 수제, 망원경을 눈에 대고 지붕 위를 주시했습니다. 망원경 렌즈 너머로 덕칠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덕칠은 조심스럽게 기와장 몇 장을 드러냈습니다. 그 구멍은 정확히 최 대감의 침소 천장 바로 위였습니다. 덕칠은 등 뒤에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낚싯줄, 도르래, 그리고 형광 안료가 칠해진 뼈다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칠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도르래를 석가래에 고정하고 낚싯줄을 연결하는 솜씨는 아래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최 대감은커녕 지붕 위의 쥐새끼도 눈치채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각도 좋아. 투하 준비. 김노인이 입모양으로 지시했습니다. 멀리서도 그 뜻을 읽은 덕칠이 고개를 끄덕이며 줄을 잡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끙, 끙. 기름진 저녁을 과식한 최 대감이 비단 이불을 걷어차며 요란하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던 그의 귀에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그러, 덜그러. 처음엔 쥐가 다니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최 대감이 잠결에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냐? 고양이냐? 그 순간 천장 구멍에서 희뿌연 형체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기 직전
팽팽해진 낚싯줄이 그 형체를 공중에 띄웠습니다. 야광 도료를 칠해 어둠 속에서도 뼈마디가 선명하게 빛나는 해골 인형이었습니다. 히! 최 대감이 눈을 번쩍 뜨고 비명을 지르기도 전 해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허공에 매달려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덕칠이 10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듯 낚싯줄을 조종하자 해골은 관절을 기괴하게 꺾으며 마치 춤을 추듯 팔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딱딱 따다닥.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방안을 울렸습니다. 해골은 공중에서 탭댄스를 추더니 급기야 고개를 180도로 꺾으며 최 대감의 코앞까지 쑥 내려왔습니다. 야광으로 빛나는 텅 빈 눈구멍이 최 대감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내 다리 내놔라. 최 대감은 기겁하여 뒤로 자빠지며 머리맡에 둔 요강을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요강이 깨지며 오물이 튀고 최 대감의 체면도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네 발로 기어서 문을 향해 도망쳤지만 문고리를 잡는 손이 너무 떨려 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대감의 집 마당은 구판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밤새 귀신에게 시달린 최 대감이 한양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를 울렸습니다. 울긋불긋한 무복을 입은 무당이 맨발로 작두 위를 맴돌며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이 더러운 잡기야. 동쪽 귀신은 서쪽으로 가고 남쪽 귀신은 북쪽으로 꺼져라. 최 대감은 마당 한 구석에 멍석을 깔고 앉아 벌벌 떨며 두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 아끼던 화려한 비단옷은 볼품없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발 쫓아내 주시오. 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그 시각 지붕 너머 건너편 높은 나무 위에는 덕칠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오목 거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직접 렌즈를 깎아 만든 특수 거울이었습니다. 덕칠은 해를 등지고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태양빛이 오목 거울에 모였다가 하나의 점으로 응축되었습니다. 덕칠이 손목을 살짝 비틀자 강렬한 한 줄기 빛이 레이저처럼 쏘아졌습니다. 번쩍 작두를 타려던 무당의 눈에 정확히 강렬한 빛이 꽂혔습니다. 으악! 내 눈이 멀었다.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작두에서 헛발을 디뎠습니다. 우당탕탕 중심을 잃은 무당이 제사상 위로 쓰러지면서 돼지머리가 마당을 굴렀습니다. 무당은 눈을 감싸 쥐고 바닥을 기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보통 귀신이 아니다. 빛을 쏘는 귀신이야. 내 신기로는 감당이 안 돼. 나 죽네. 무당마저 도망치자 최 대감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마당을 뒹구는 돼지머리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기절할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전날보다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하인들은 귀신이 무서워 모두 짐을 싸서 도망가 버렸고 광활한 대저택에는 오직 최 대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안방,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최 대감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뚝!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에 최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석가래 틈에서 붉은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뚝뚝. 액체는 하얀 밥상보 위로 떨어져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최 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손가락으로 액체를 찍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비릿한 냄새. 피일까? 아니면 으아악.
피다. 피눈물이다. 사실 그것은 덕칠이 지붕기와 틈으로 흘려보낸 붉은 물감과 닭피를 섞은 혼합액이었지만 공포에 질려 이성을 상실한 최대감의 눈에는 영락없는 귀신의 핏물이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방바닥을 긁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이 지옥에서 자신을 구해주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십니까? 대문 쪽에서 들려온 낮고 걸걸한 목소리는 최대감에게 천사의 나팔소리, 아니 부대주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대감은 이불을 박차고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낡은 옥색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짐진 놀란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거참. 지나가다 음기가 너무 세서 들렀소만. 이거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먼. 귀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최대감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김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올리며 애원했습니다. 도사님, 제발 살려주시오. 귀신이 피를 뿌리고 춤을 춥니다. 무당도 도망갔소. 김노인은 귀찮다는 듯 옹이 박힌 지팡이로 최대감의 어깨를 툭툭 밀어냈습니다. 에잉 쯧쯧. 내가 보니 이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야. 터가 썩어서 지옥문이 열렸어. 이런 집은 거저줘도 안 가져. 나는 가네. 내 명줄 줄어들라. 김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최대감은 다급하게 김노인의 다리에 매달려 질질 끌려갔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잡은 손에 어찌나 힘이 들어갔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주시오. 제발 이 흉가 좀 사주시오. 헐값에 드리리다. 그냥 가져가시오. 싫다니까. 내 늙은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귀신이랑 룸메이트 할 일 있나? 단돈 500냥, 아니 300냥. 본래 시세가 3,000냥은 좋게 넘는 대저택이었습니다. 10분의 1 가격이었지만 김노인은 콧방귀를 뀌며 새끼손가락으로 귀를 후빗습니다. 100냥. 네. 아무리 그래도 100냥은 너무. 기와값도 안 되는데.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저절로 쾅 하고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야광 해골이 다시 한번 까꿍하듯 튀어나와 턱뼈를 딱딱거렸습니다. 다다다닥. 히. 100냥에 가져가시오. 당장. 지금 당장. 최대감은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쳤습니다. 김노인은 그제야 못 이기는 척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매매 계약서와 붓을 꺼냈습니다.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허참,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흉물을 떠안나. 자, 여기 지장 찍게. 최대감의 손은 중풍 걸린 사람처럼 심하게 떨렸습니다. 엄지에 인주를 묻혀 종이에 꾹 눌렀습니다. 붉은 지문이 선명하게 찍히자마자 김노인은 번개 같은 속도로 계약서를 낚아채 품에 넣었습니다. 거래 끝. 이제 이 집주인은 나일세. 법적으로 내 집이니 자네는 당장 나가주게. 내 방식대로 위령제를 지내야 하니 외부인은 출입 금지야. 최대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옷가지 몇 개만 챙겨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김노인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까지 단단히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을 향해 씩 웃었습니다. 나와라, 덕칠아. 잔치 끝났다. 옛 영감님. 지붕 위에서 덕칠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흔적을 지우는 클리닝 작업이 필수였습니다.
덕칠은 다람쥐처럼 집 안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설치했던 도르래와 낚싯줄을 가위로 끊어 회수하고 기와 틈에 숨겨둔 대나무 올림통을 수거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붉은 물감 자국은 헝겊으로 빡빡 문질러 닦아내고 그 위에 새 흙을 덮어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김노인은 방 안에 피워둔 유황불을 끄고 은은한 박하향 향초를 피웠습니다. 썩은 달걀 냄새가 사라지고 상쾌한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영감님 설계는 완벽합니다요. 100냥에 3,000냥짜리 집을 먹다니. 서둘러. 해 뜨기 전에 쥐새끼 한 마리 흔적도 남기면 안 된다. 내일 아침엔 여기가 천국처럼 보여야 해. 하지만 너무 서둘렀던 탓일까요? 덕칠이 마당 구석 풀숲에 떨어진 해골 인형의 손가락 마디 하나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작은 나무 조각. 그것은 어둠 속에 묻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대저택의 마당. 참새들이 짹짹거리고 연못에는 잉어가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지옥 같은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평화로웠습니다. 김노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갓을 반듯하게 고쳐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은퇴한 고위관료 혹은 유서 깊은 양반집 주인의 자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대감이 혹시나 하고 짐을 챙기러 하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퀭한 눈에 수척해진 얼굴,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한 몰골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선 최 대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귀신은커녕 너무나 평화로운 집 안 풍경, 그리고 안방마님처럼 우아하게 앉아 차를 음미하는 김노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감, 귀신은? 그 끔찍한 소리와 피는 다 어디 갔소? 내가 분명히 봤는데. 김노인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허허, 내 도력이 워낙 세서 말이야. 밤새 호통을 쳤더니 귀신들이 다 승천했네 그려. 자네가 털을 닦아준 덕분이지. 고맙네, 싸게 줘서. 최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뭔가 속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집은 깨끗했고 계약서는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그때 최 대감의 눈에 마당 풀숲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최 대감은 홀린 듯 풀숲으로 다가갔습니다. 귀신의 뼈 조각인가? 아직 남은 게 있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하얀 물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 뼈 모양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매끄럽게 깎인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먹물로 아주 작게 깨알 같은 글씨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덕칠 공방 마이너스 평생 보수 보장. 순간 최 대감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천장에서 춤추던 해골, 붉은 피, 무당의 눈을 쏜 빛, 김노인의 타이밍 좋은 등장, 그리고 헐감 매각. 이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다. 내가 당했다. 으드득. 최 대감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터질 듯 팽창하며 붉은색을 넘어 검붉게 변했습니다. 목에 핏대가 서고 눈에 실핏줄이 터졌습니다. 이 사기꾼 놈들, 내 놈들이 날 속여. 감히 양반을 가지고 놀아. 최 대감의 고함 소리에 마당의 참새들이 놀라 날아갔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잡아라. 뼈 한 조각도 남기지 말고 씹어먹어라. 저놈들을 멍석 말아라. 최 대감의 명령에 대문 밖에서 대기하던 떡대 같은
왈패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난입했습니다. 순식간에 김노인과 덕칠은 포위되었습니다. 둥글게 죄어오는 인간벽.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덕칠이 보찜을 고쳐 매며 김노인의 등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섰습니다. 영감님, 들켰나 봅니다. 이번엔 진짜 위험한데요. 쯧쯧, 마무리가 서툴렀어. 평생 보수 기간도 안 끝났는데 반품이라니 고객 서비스가 엉망이구먼. 김노인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옹이 박힌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팡이의 특정 부위를 더듬었습니다. 저 늙은이부터 쳐라. 제일 덩치 큰 왈패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김노인의 머리통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죽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척하더니 손잡이 아래 숨겨진 버튼을 엄지로 꾹 눌렀습니다. 팡! 지팡이 끝에서 굉음과 함께 하얀 가루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굵은 소금과 매운 고춧가루가 섞인 김노인 특제 산탄이었습니다. 으악! 내 눈, 내 눈. 정통으로 맞은 왈패는 눈을 감싸 쥐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덕칠아, 연막. 김노인의 짧은 외침에 덕칠이 보찜에서 주먹만한 검은 공을 꺼내 바닥에 힘껏 던졌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당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콜록콜록. 아무것도 안 보여. 잡아. 소리나는 쪽을 잡아. 하지만 쪽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연기 속에서도 왈패들은 마구잡이로 몽둥이를 휘둘렀고 결국 김노인과 덕칠은 관아의 포졸들이 출동하고 나서야 싸움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관아의 넓은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관아가 마치 장날 장터처럼 북적거렸습니다. 담장 위에는 까치발을 든 아이들이 매달려 있었고 대문 밖까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서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사또가 앉은 높은 마루 아래 죄인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옥색 도포를 입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김노인과 덕칠, 그리고 씩씩거리며 핏발선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는 최대감. 최대감은 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증거물을 꺼내 사또 앞 탁자에 바쳤습니다. 사또 나리, 이놈들이 사기꾼입니다. 나무로 깎은 가짜 귀신. 뼈다귀로 저를 속여 집을 강탈했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보십시오. 사또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무 손가락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매끄럽게 깎인 나무 조각. 확실히 사람의 뼈는 아니었습니다. 사또의 눈매가 날카로워지며 김노인을 향했습니다. 사실이냐? 내가 요술을 부려 양반을 능멸하고 집을 빼앗았느냐? 관아 안의 모든 시선이 김노인에게 쏠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김노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품 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또 나리 어불성설이옵니다. 억울하여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김노인의 손에 들린 것은 길쭉한 대나무 막대기였습니다. 끝부분이 손가락 모양으로 깎여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등 굵게 효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자손의 5손가락 중 하나가 부러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등 굵게인 효자손의 부러진 손가락이옵니다. 제가 등을 긁다가 너무 시원해서 힘을 주었더니 그만 툭 하고 부러졌는데 그걸 저 양반이 주어서 귀신 뼈라고 우기니 원,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나셨지 뭡니까? 뭐라? 효자손?
최 대감이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 마라. 그 밑에 덕칠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어. 사또가 김노인에게서 효자손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최 대감이 제출한 나무 손가락 조각을 효자손의 부러진 단면에 갖다 대보았습니다. 좌중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꿀꺽,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듯한 긴장감. 딸깍, 놀랍게도 두 조각의 부러진 단면은 마치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난 듯 빈틈없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무결의 무늬까지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사실 아수라장이 된 포위망 속에서 덕칠이 최 대감의 손에 들린 증거물을 슬쩍 바꿔치기 하고 김노인에게 짝이 맞는 효자손을 넘겨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대감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효자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딱 맞는구나. 이건 누가 봐도 부러진 효자손 조각이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물결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저 욕심쟁이 영감, 집한 돈이 아까워서 생사람 잡네. 효자손을 귀신 뼈라고 우기다니 더위 먹었나? 평소 최 대감의 고리대 금놀이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역시 최 대감의 뇌물 요구와 갑질에 진절머리가 나던 터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곤봉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내 이놈 최가야. 멀쩡한 등 글귀를 귀신뼈라 속여 관아를 능멸하고 무고한 노인을 괴롭히다니. 내 죄가 무겁다. 무고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사또, 억울합니다. 저건 바꿔치기 한 겁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최 대감이 바닥을 기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민심은 그를 떠났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묶고 곤장 10대를 매우 쳐라. 저 탐욕스러운 살을 찢어놓아라. 최 대감은 형틀에 묶여 엉덩이를 까발리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짝! 곤장 맞는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대감의 비명소리는 백성들의 환호성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김노인과 덕칠은 슬그머니 마당을 빠져나가며 서로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재판 소동은 오히려 김노인에게 최고의 홍보가 되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양 바닥에 퍼졌습니다. 최 대감이 탐낼 정도로 터가 센 명당이래. 도깨비도 승천시킨 도사의 집이라는데 거기 살면 자손만대 부자가 된다더라. 흉가는 순식간에 복덩이로 둔갑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김노인은 느긋하게 기다리다 가장 높은 값을 부른 한양의 거상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매각 대금은 무려 3,000냥. 자신이 온양에 산 가격의 6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이었습니다. 며칠 후 인적이 드문 허름한 주막의 뒷방. 김노인과 덕칠 앞에는 금괴와 엽전 꾸러미가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호롱불에 비친 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황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방 안가득 채운 황금의 기운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영감님, 이번 거는 진짜 역대급인데요?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습니다요. 덕칠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이 눈앞에 있으니 손이 떨려 제대로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김노인은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그는 금괴를 입으로 가져가 송곳니로 안 깨물어 보았습니다. 금은 무른 금속이라 이빨 자국이 남아야 진짜였습니다. 으드득. 김노인이 금괴를 내려놓자 표면에 선명한 입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빨 나갈 뻔했네. 순도가 아주 좋아.
진짜야. 김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아이처럼 해맑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엽전 꾸러미 하나를 덕칠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덕칠아, 챙겨라. 한양 바닥은 이제 너무 좁다. 소문이 너무 났어. 다른 물 좋은 곳으로 가자. 반면 곤장을 맞고 쫓겨난 최 대감은 패가망신했습니다. 소문이 나서 아무도 그와 거래하려 하지 않았고 남은 재산마저 김노인과 왈패들을 상대로 건 사기 소송 비용으로 탕진했습니다. 물론 그 소송마저도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습니다. 화려했던 99칸 기와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갈 곳 없어진 그는 결국 김노인이 처음에 살던 성 밖의 허름한 오두막에 월세로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우는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걸레 조각처럼 변했고 열 손가락을 휘감았던 옥반지는 쌀과 바꿔 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맑은 날 김노인과 덕칠은 나루터에 서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김노인의 수염을 기분 좋게 날렸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다음 작전 구역은 정하셨습니까? 덕칠이 묵직한 보찜을 고쳐 매며 물었습니다. 보찜 안에는 금괴가 가득해 어깨가 빠질 지경이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개성? 김노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긴 인삼 장사꾼들이 많다던데 돈 냄새가 진동을 하지. 내가 또 썩은 도라지를 고려 인삼 뿌리 모양으로 기가 막히게 조각하지 않느냐. 냄새까지 입히면 귀신도 속지. 김노인의 눈이 다시 한번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최 대감이 사는 허름한 오두막. 찬바람을 맞으며 잠을 청하려던 최 대감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르르르륵, 따르르르륵. 마치 나무를 쪼는 듯한 기계적인 마찰음. 최 대감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으악, 또 그 소리야. 소리는 마루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 기어들어가 확인해 보니 그곳에는 김노인이 떠나기 전 설치해둔 작은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태엽으로 작동하는 오토매틱 딱따구리 모형이었습니다. 태엽이 풀릴 때마다 딱따구리의 부리가 나무 기둥을 쪼며 소리를 내는 장치였습니다. 그 옆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선물일세. 심심할까봐 두고 가네. 마이너스 김기술자. 최 대감은 딱따구리를 집어 던지며 발작하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노인의 애프터 서비스는 끝까지 확실했습니다. 최 대감은 평생 그 소리의 환청에 시달릴 것입니다. 나룻배가 유유히 강물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김노인은 흐르는 강물에 지팡이를 담가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귀신? 허허.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가난이야. 이 사람아. 돈이 귀신도 부리는 법이지. 그는 금괴가 든 묵직한 보찜을 베개 삼아 배 위에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성 저작거리. 활기찬 시장통 한복판에 갓을 삐딱하게 쓴 김노인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이 잔뜩 묻은 그러나 묘하게 귀티가 흐르는 푸른색 도자기 파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밤중 지나가던 상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노인이 목소리를 깔고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습니다. 내가 고려 왕실 무덤에서 막 나온 청자 굽는 비법이 적힌 비급을 좀 아는데 말이야. 이 파편의 때깔을 보라고. 이게 보통 흙으로 빚은 게 아니야. 덕칠이 옆에서 바람을 잡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그런 천기누설을 여기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끼리만 알아야죠.
상인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순간 김노인의 번뜩이는 눈빛이 반짝입니다. 천하의 사기꾼, 아니 조선 최고의 기술자 김노인의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